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능 전략을 도와드릴 경희대학교 교수 이상민입니다. 올해 영어에서 달라진 것은 작년까지 70%던 EBS 교재의 간접 연계 문항이 올해부터는 50%로 줄었다는 건데요. 결국 이 말은 작년까지 7문항이 있던 EBS 교재 직접 연계 문항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두 간접 연계 문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직접 연계 문항은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문항의 유형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했는데요.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바로 갖고 오는 그런 지문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러워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에서 연계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없이 새로운 지문만 계속 읽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간접 연계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개념이 아니라 여지껏 해왔던 것이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접 연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간접 연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EBS 교재에 나오는 지문의 소재나 주제, 상황, 요지 등에서 유사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지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실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항은 2021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에 나오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Human Machine Interaction의 Deficiency에 대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글의 순서를 묻는 문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제는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결함의 이유를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2021의 수능에서 실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문항의 유형은 글의 주제를 묻고 있는데요. 지문의 소재를 보면 첫 번째 문항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두 문항 모두 인간과 기계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서 소재와 주제 간의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문항을 보면은 인간과 기계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둘이 협력 관계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 시스템에서 인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문항의 주제는 자동화 시스템 내에서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는 업무가 할당될 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지문을 보면 일단 주제와 키워드가 같습니다. 지문 간의 어휘가 많이 겹치지는 않지만 같이 놓고 읽어보면 미리 한 책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지문을 보자 그러면 EBS 연계에서 나온 지문이 수능 지문의 다음에 나올 것 같은 논리적으로 그런 글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지문 간의 관계를 보면 아주 유사한 간접 연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 연계라는 게 어차피 지문이 똑같지 않으니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주제나 소재가 비슷하다는 것은 비슷한 어휘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 비슷한 소재나 주제의 글을 공부했다면 수능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원래 수능 지문을 고를 때는 문이과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지문을 선택합니다. 문이과 유불리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주제와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은 것은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유리합니다. 한 줄만 읽어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나온다면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흔한 내용이 수능 지문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 햄릿 같이 유명한 것들이 나온다면 읽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문은 나오지 않고 좀 어려운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교과서 문과에서만 배우는 지식 또는 이과에서만 배우는 지식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읽기 지문의 소재나 주제는 실용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지문이 책 한 부분만 떼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한 책을 전부 다 읽는 것보다는 한 부분만 읽어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사실 수능 지문이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추론 문제들은 어떤 때는 한국어로 읽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비슷한 주제나 소재의 글을 읽어봤다면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나 어휘를 좀 알고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EBS 연계 교재뿐만 아니라 수능 빈출 주제에 대한 글을 많이 읽어둬서 배경 지식이 많아지면 읽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만 해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래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영어학이나 언어학이나 교육학 같은 것들의 주제는 천체 물리학이나 예를 들어 화학이나 생물학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흔히 읽는 책과 비슷한 어휘가 나오고 또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글을 읽어도 훨씬 글이 빨리 읽어지고 이해가 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EBS 교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되도록 여러 주제의 글을 읽어보면 좋아요. 이거저거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선 EBS 교재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용을 숙지해 보세요. 영어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또 간접 연계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교재를 공부할 때 좀 더 꼼꼼히 읽어서 그 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수능 전략에서 너무 직독직해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지문의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한국어로 번역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주제, 목적, 추론 같은 것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는 것만으로 공부를 끝내지 말고 꼭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수능은 지문도 어렵지만 선택지가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요령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선택지를 꼼꼼히 읽어보고 정답이 왜 정답인지, 오답이 왜 오답인지 꼭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선택지가 어렵기는 해도 수능에서 복답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꼬여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답은 상당히 명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선택지가 어렵다고 해도 너무 거기에 말려서 꼬아서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전공법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읽은 지문에 대해서 상식적인 답을 찾으라는 거죠. 간접 연계 지문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저자의 의견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설명한 두 지문은 인간과 기계 간의 공조,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 간의 공조와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금 읽은 지문과 반대로 인간과 기계 간의 공조가 잘 된다라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봤던 지문인데 내가 봤던 주제인데 라고 생각해서 대충 읽지 말고 꼭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간접 연계의 두 번째 방법은 자료 활용입니다. EBS 수능 교재에 수록된 그림이나 통계 도표를 변형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죠. 여기에 보이는 첫 번째 도표는 2021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나온 도표인데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유럽 8개 국가의 온라인 마켓 쉐어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표 문항은 2021 수능에서 출제된 문항인데요. 첫 번째 문항과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죠. 6개 국가에서 온라인 쉐어가 2012년과 19년에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두 나라, 이 두 도표 간의 연도도 좀 다르고 나라의 숫자도 좀 다르긴 하지만 소재도 유사하고 제시되고 있는 도표의 방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특정한 두 해에 나타난 온라인 마켓 쉐어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만일 EBS 연계 교재에서 이 문항을 미리 풀어봤고 충분히 이해를 하였다면 수능 문제를 푸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간접 연계이긴 하지만 두 문항 간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료 활용 간접 연계에서는 도표 활용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약간 변형을 하거나 그림 문항의 소재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풀었던 문항과 유사한 그림이나 도표 문항을 수능에서 보게 된다면 우선 도표의 경우에서는 눈에 익어서 빨리 도표가 읽어질 거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거 내가 한번 봤던 도표인데 한번 봤던 그림인데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연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너무 비슷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그림 문항의 간접 연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항은 2021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나온 그림 문항으로 대화를 듣고 그림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그림을 보면 한 학생이 스탠드에서 코코를 팔고 있고 또 주변에 이거저거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스크립트를 보면 대화의 주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것, 즉 to raise money to help people in need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 2021년 수능에서 출제된 문항으로 주제가 보시다시피 to raise money for children in need로 첫 번째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비슷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림의 물건들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연계의 경우에는 대화문의 디테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히 디테일을 전부 잘 듣고 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제가 수능을 분석하면서 든 생각은 수능 영어가 영어도 쉽지 않고 내용도 쉽지 않다였어요. 이 어려운 지문을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어휘입니다. 어휘가 아주 잘 공부가 되어서 많은 어휘를 알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알고 있으면 지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너무 어려운 어휘까지 배울 필요는 없어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단어는 수능에서 주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전해 수능에서 나온 단어라도 어려운 단어면 다음번 수능에서 또 주석 처리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나오는 어휘는 되도록 다 외워두고 어휘를 잘 해놓으면 수능 지문을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읽기 능력인데요. 지문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오더라도 지문을 빨리 읽을 수 있고 모르는 어휘를 그 지문 내에서 대강 추론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수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글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영어로 한국어로 해석할 수 있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지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보면서 지문의 논리적인 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특히 어려운 추론 문제인 경우에는 논리적인 글이 주로 나오는데 논리적 글의 구성을 익혀두면 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훨씬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직접 연계가 없어져서 간접 연계만 나오게 돼서 모두 새로운 지문을 읽어야 되는 이번 수능에서는 시간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이런 글의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두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휘도 잘하고 또 빨리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다 잘 되면 정말 좋겠는데 두 개가 다 한꺼번에 되기 어렵다? 그랬을 땐 둘 중에 하나라도 적어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읽기 문항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요. 듣기 문항은 원래가 모두 간접 연계였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듣기 문항은 EBS 연계 교재에 나오는 소재, 주제, 상황과 유사한 대화나 담화를 듣고 문항을 풀도록 되어 있죠.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고3이 될 때까지 듣기가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다 생각해서 아예 듣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듣기는 사실 앞쪽 문항이 상당히 쉬운 문항들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하면 오히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10문항씩 이렇게 끈기 있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읽기와 마찬가지로 듣기도 주제, 소재, 상황 등이 비슷한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요. 유사한 어휘와 주제가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읽기에 비해 문항 난이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화문이나 담화문에 나오는 논리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듣기 문항에서 나오는 대화문이나 담화문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흘러가는 말의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익혀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말이나 대화를 꾸준히 듣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과목도 물론 그렇겠지만 영어 공부 정말 벼락치기 어려운 과목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듣기든지 읽기든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잘 보고 그 영역들의 배분을 잘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듣기 오늘 10문항, 읽기 5문항, 그리고 어휘 10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확 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지금 뒤쳐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휘를 많이 알면 아무래도 지문이 훨씬 더 쉽게 읽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건강하고 보람차게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